지난 시간 228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의 여객기가 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인 간호사의 기지가 이들을 살릴 구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비행기 함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여성 간호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내부의 정보를 그래도 정보기관에 좀 넘겨주었습니다. 조금은 이스라엘로서는 안도할 수 있는 정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안 오지? 벤구리온 공항 올 때가 됐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때 이 139편은 중앙아프리카 방향으로 기술을 틀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6월 28일 월요일 139편 항공기가 드디어 동아프리카 우간다 영공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그래, 오케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되고 그러면 작전을 이렇게 하면 돼.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어디? 우간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간다였어요? 우간다는 지도로 보시면은 네. 이스라엘에서 우간다의 저 공항까지 직선거리로 4,111km예요. 정말 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구출 작전을 한번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리. 근데 이 거리보다 더 큰 문제는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있는 나라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뭐 아랍 이집트. 국가들이고. 이스라엘과 다 등을 돌리고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래서 아, 저거를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얼핏 보기에는. 그래서 테러범들도 우간다를 이제 작전 베이스 캠프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우간다의 지도자가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죠. 네,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 이디 아민이었습니다. 이디 아민은 71년부터 79년까지 우간다 대통령이었는데 아마 70년대에 모든 아프리카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디 아민이었을 거예요. 이름도 이게 외우기가 좀 좋은데 네. 이름이 외우기가 좋은 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원래는 뒤에 두 글자가 더 있어요. 이디 아민 다다예요. 네, 풀네임은. 이디아 민다다가 아니라 네네. 이디 아민 다다. 네네. 근데 정말 이디 아민은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해커픽 단골 멤버였어요. 에피소드도 워낙 많고. 그런데 사실 이디 아민은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에는 좀 개성 있는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아프리카형 독재자의 정말 전형이자 원조급인데 사실 이디 아민은 출생지나 출생 연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왜 마을에 산파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디 아민은 자기 어머니가 뭐 왕도 치료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믿기 어렵고 출생지는 콩고 가까운 쪽인데 어머니가 수단 출신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래 수단의 누비아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비아인들이면은 그 이집트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집트를 많이 두드려 패기도 했던. 두드러 패기도 하고. 네. 이디 아민이 군인으로 출세한 게 누비아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하여간 좌우간 다 미확인 보도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청년 때 영국군이 조직한 식민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2차 대전 때 버마 그 유명한 버마 전선에 참전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전쟁 끝난 다음 46년에 입대했다. 근데 이게 거의 통설인 것 같아요. 케냐에서 잠깐 복무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명한 이제 반란이 나거든요. 뭐 이런 거 겪으면서 하여간 뭔가 영국군 내에서 슬슬 성공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희한한 게 그 식민지 부대에서 처음에는 출세를 못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병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럭비 선수도 했고 1953년부터 9년 동안 우간다 라이트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식민지 군대가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병사는 힘세고 말 잘 듣고 머리 비네예요. 이거 그 당시 영화 보면 그런 얘기 가끔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사병이어서 진급도 못하고 사병으로 오래 살았어요. 마음에 드는 사병이어서. 그런데 1962년 10월 9일에 우간다가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프리카에서 독립할 때는 여기도 복잡해요.
우리처럼 딱 독립하고 군대가 가는 게 아니고 영국 군대가 그냥 계속 주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도 영국군 장교들이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권 이양하듯이 슬슬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겠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얘들은 좀 이상한 게 많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때 발탁이 돼요. 이디아민이. 소대장 되고 중대장 되고 64년에 대령이 됩니다. 사병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진급이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영국군이 좋아했대요. 좋아해서 사병으로 두다가 좋아해서 좋아해서 올리고. 대령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6년에 총리였던 밀턴 오버테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는데 우파 정권을 전복하고 좌파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오버테 신복이었는데 오버테가 외국에 나간 사이 7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파 정권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친이스라엘, 친영국 이렇게 표방하게 되니까 이제 서방 세계도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정권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이 영국하고 이스라엘 사랑을 표방했냐면 뭐 영국에 방문한 적도 있는데 굳이 갈 때 난 이스라엘에 한번 들리고 싶다. 나는 이스라엘이 좋다. 나는 영국이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게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비행기가 이스라엘과 등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넘어서 결국 도착한 곳이 친서방주의를 표방하는 우간다라뇨. 특히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할 정도의 친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한 비행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프리카 신생국의 이제 갈등인데 아프리카 신생국들 중에는 사실 국가가 없던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어서 나라를 세우기 전.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는데 일본이 침입했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게 없는 부족으로 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우간다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나라를 있다가 영국군이 떠나면 부족에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족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72년쯤이면은 아무래도 중동 전쟁도 좀 끝나고 서방 세계가 힘을 회복할 때니까 저쪽에 지원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간다의 지정학적 위치인데 중동전 날 때 보시면 주력이 이집트였어요. 수단은 좀 애매한데 이집트하고 싸우기도 하고 편이 되기도 하는데 중동 전쟁 때 이집트 편에서 제일 잘 싸운 군대도 수단인 부대들이었어요. 그러니 영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집트, 수단 그 아래에 친이스라엘 국가가 생겨요. 무조건 지원이지. 뭐 지금 여기는 정세가 복잡해서 저 사람이 꼭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가 필요 없어요. 일단 내 편이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야. 이게 70년대에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독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나는 이쪽 편이요 그러면 지원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민이 하다가 근데 아민을 자꾸 좀 무식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외교도 감각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을 찾게 되고 72년 후로 이 아프리카 북부 쪽에 이슬람 벨트가 많이 생깁니다. 또 친소련 국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프리카 민족주의가 이제 대두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자세를 딱 바꿔서 소련과 리비아를 우리 편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친하게 이런 식으로 정책 노선을 바꿔버리죠. 근데 여기에 그 이디 아민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군사 강국을 표방하다가 뭐 무기체계의 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투기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우리 공군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군이 훈련기하고 이런 거 몇 대 줘가지고 우간다 공군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 엔테베 공항도 이스라엘이 지어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잘 발전되다가 이디 아민이 조금 선을 넘어요. 저 당시에 F4 팬텀 전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F-35A 스텔스기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전투기였거든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팬텀을 이스라엘이 만들지도 않거니와 그거를 주려고 하면 원천 국가인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안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이거에 또 열받아가지고 안 줘? 알았어 하고 이제 소련과 리비아에 또 연락을 한 거죠. 그 소련과 리비아가 1966년부터 18대의 미그 17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그 21, 미그 15, 뭐 MI4, MI8 같은 헬기 10대 이렇게 전투기 수십 대를 공유해줘요. 완전히 친소련 지령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 테러가 발생했을 때 시점에는 우간다는 완전히 친소련 진영 반이스라엘 국가였던 겁니다. 게다가 공중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반이스라엘 국가. 네. 이러면 괜히 잘못 이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가는 수송기가 떨어질 수 있는 위기네요. 미그 21에게 수송기가 도망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 하늘에서 맞닥뜨리면. 어찌 됐든 이 납치된 에어프랑스 139편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 다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던 거예요? 역시나 동지들의 석방이죠. 요 착륙하고 나서 이디아민 정부도 그래도 정부니까 네. 요 테러범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고 같은 한 통속이니까 주로 이제 이디아민이 고민했던 것은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우주 대스타가 될 것인가. 아, 그렇죠. 이게 이디아민의 고민이었고 네. 근데 테러범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죠. 그래서 윌프레드 보제가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을 합니다. 뭐 대충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서 세계 여론을 PFLP와 기타 혁명적 사상의 대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부티,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아프리카에 투옥되어 있는 전사들을 최대한 많이 석방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급을 했던 일본인 테러리스트 오카모토 고조를 포함한 53인의 테러범들을 석방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참 그 오카모토나 이런 극렬 테러리스트들은 수십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인데 이들을 풀어주라고 한다는 건 사실 너무 무모한 이야기 아닌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오후 1시쯤 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아프리카. 아, 네. 그렇죠. 비행기 안에 온도가 32도가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찜통이잖아요. 네. 자기들도 안 되겠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내려야죠. 구 엔테베 공항에 보시면은 좌측편에 신청사가 있고 우측편에 구청사가 있거든요. 저 구청사로 이제 테러범들하고 인질들이 다 이동을 해서 구청사 터미널 안으로 이제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고 밖에 외곽에 우간다 병력들이 경계 작전을 이제 쓰고 테러범들은 안에서 인질들을 감시하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이후에 테러범 3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테러범은 7명으로 증가가 하고 이 우간다에도 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언론들이 창문을 통해서 인질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찍으라는 거죠. 세계에 보여줘라.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 테러범들하고 인질들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경계가 좀 허물어졌나 봐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수준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디아민은 근처 호텔에서 4성급 호텔에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음식도 갖다 주고 세면도구도 갖다 주고 실제로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인질들에게요. 네네. 중립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에 이 이디아민이 이렇게 네네. 자유롭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디아민이 점점 우주 대스타로 향하는 그 길이 지금 꿈에 붙어 있어요. 이만큼 네. 올라왔네요. 모습. 근데 문제가 네. 이 이전까지 그 평화적으로 행동하다가 사실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건 최근에 정말 많이 영화나 드라마, 뉴스를 통해 항상 듣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저 때까지 테러리스트하고 협상했다가 인질도 풀어주고 했다가 이 꼴이 계속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풀어주네. 야 하이제킹 또 하자. 이 사태가 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부 내부에서도 사실 경론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연히 협상은 없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은 그걸 관철하고 싶어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아프리카 영공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그냥 강경 진압하지 않고 넘기면 앞으로 모든 항공기의 안전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사실 있었던 거죠. 네. 그 배경에. 근데
라빈은 결국은 평화를 주장하다가 암살까지 당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라빈은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테러의 최초의 희생자로 사실 배우도 지금 정확하게 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타협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아프리카 우간다까지는 4,000km 이상 거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리가 일단 너무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고심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라디오에서 납치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참 대단한 게 아직 상부에서 국방부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비행 대대장 중에 조슈아 샤니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C-130대대 대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라디오 소식을 듣고 자기 휘하에 대대 작전 참모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대 참모들 다 소집시켜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저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걸 구출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 C-130의 재원, 저기까지 가는 거리, 유류, 항로상의 위협적인 적 방공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뜨면 되겠는데? 라는 결론이 도출하게 된 거죠. 이 샤니 중령은 2차, 3차, 4차 중동전쟁에서 고립되어 있는 아군에게 보급품을 수송을 하기도 한 사람이고 초저공 전술 기동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이스라엘군 차원에서는 개별 단위 부대들이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임무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납치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라빈 총리도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인질 구출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지나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려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파하고 이 총리파가. 그러다가 이제 라빈 총리가 17시 30분에 회의를 하나 또 해요. 장관 회의 할 테니까 야, 다 모여. 너 국방부 참모총장도 오라 그래. 이스라엘군은 통합군이어서 우리랑 다르게 국방부 차원의 참모총장이 있거든요. 총리님이 오라는데 그 명색이 참모총장인데 대안 몇 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불려가는 길에 자기 부관으로 하가이 레게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국방부 전략기획실 전화해가지고 그 구출작전 좀 준비하라고 해봐.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현장의 테러범들은 이제 군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이완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라디오로 이제 특종으로 매일같이 속보가 쏟아져 나오죠. 가족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바락 준장이라는 사람이 엔테베 국제공항을 건설했던 엔지니어, 뭐 기타 우간다에서 좀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네.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디 아민의 태도에 기초해서 몇 가지 작전을 수립을 해요. 첫 번째, 이디 아민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협력적일 경우 이러면은 특수작전 부대들을 할로 고공 침투시켜가지고 여기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 근처로 낙하를 시켜서 거기서부터 은밀 침투해가지고 테러범들을 사살한다. 그리고 인질을 구출한다. 이게 첫 번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 계획은 부대를 케냐로 전개시키는 거예요. 케냐로 전개시켜서 빅토리아 호수를 침투 단정, 그러니까 고무보트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를 건너서 방대편에 접안을 한 다음에 상륙을 해가지고 은밀 침투해서 테러범들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서 고무보트에 태워서 데려온다. 근데 저 빅토리아 호수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웬만한 바다만 해요. 진짜 넓은데요. 저거를 고무보트 타고 가다가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특전사여도. 네. 아니 언뜻 봐도 엄청 큰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저기에 악어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인질들을 구해도 저 악어들 사이를 이제 통과해서 고무보트를 타고 나오기가 애매한 거죠. 데려오려면 군함 한 척 있어야죠. 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C-130으로 전술 기동을 해서 저 엔테베 공항에 바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질들을 구출을 하는 거죠.
근데 착륙하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C-130이 저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네. 올 수는 없어요. 제급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공항을 점령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유류를 강제로 강탈해서 주유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인접국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인접국에서 급유를 받아야겠죠. 네. 그러려면 기존의 통상적인 특수작전으로는 안 되는 거죠. 공항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필요할 거고 인접국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도와줄 인접국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우간다는 미국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유를 어찌어찌해서 출발해도 미국이가 쫓아오면 꼬리 잡히면 그냥 추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구출해가지고 뜨기 전에 그 공항에 있는 전투기들을 다 파괴시키고 떠야 돼요. 아, 다 때려부신 다음에. 당연히 중장비가 가야겠죠. 적어도 장갑차 정도는. 그렇죠. 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진압 작전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스 상공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에 납치된 에어프랑스 139편은 우간다로 향하게 된다. 우간다의 독재자였던 이디아민은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고자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특수부대와 C-130 수송기를 이용한 구출 작전을 기획하려고 하지만 4,000km가 넘는 거리와 우간다군의 공군 전력으로 인해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납치가 된 지 나흘째로 향하고 있는데 엔테베 공항의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인질들이 비행기에 탔던 탑승객들 그대로 오게 된 것인지 인질들 사이에서도 변화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왠지 제가 자꾸 오늘 무슨 테러리즘 강의하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사실 인질극을 벌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다. 그럼 오히려 저쪽에 강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을 살해한다거나 자폭하겠다 그러면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강경으로 나와요. 너무 약해 보이면 시간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상하려고 했던 애들도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준비를 하게 되죠. 지금 제일 바라는 건 이스라엘이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시간 계산이 틀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며칠 만에 작전 준비한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질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관리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 모아놓으면요, 병나고 뭐 무슨 일이 다 생겨요. 그 안에서도 싸움 그렇죠. 나고요. 그렇게 네. 되니까 이게 또 조금씩은 또 풀어줘야 돼. 이것도 참 기술인데 너무 많이 풀어줘도 안 되고 뭔가 주고 받으면서 조금씩 내보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먼저 내보내느냐의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만 해도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단 유대인하고 비유대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비유대인 인질들을 먼저 석방을 합니다. 202명 정도가 이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인질들의 가족 200명 가족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1,00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좀 변합니다. 1차, 3차 중동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사를 해도 울어주고 이랬는데 4차 중동전 때부터는 책임충이 들어가요. 너 지휘 잘못해서 우리 아들 죽은 거 아니냐. 인질 가족들이 총리 관저로 몰려가서 극렬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테러리스트들도 진화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228명 중에 약 20몇 명을 석방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는 세계인을 상대로 테러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이 비유대인이 문제냐면 유대인은 이중 국적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번 하마스 때도 그랬지만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별 안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도 섞여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또 다국적인이라고 함부로 하면은 모든 나라의 왼수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어렵죠. 근데 요만큼 풀려났으면 아까 간호사 한 명이 비행기 내부의 상황을 많이 공유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중에는 또 영웅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없었어요? 있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는 어떻게 해서든 정보 첩보 하나라도 더 캐내려고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군 장교 중에 바 레브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디 아민을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나 봐요. 이 레브 대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민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실 때가 도래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겠네요. 네. 이디아민 하겠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기회네. 사사사사사 이렇게 해주니까 이디 아민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내부에 있던 상황을 말하면 안 될 상황들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꾸 나오는 거죠. 사실 내가 이것도 갖다 주고 말이야. 우리 애들 어디 있는데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어. 이런 것들이 새어 나오니까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런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통상적인 대테러 작전이 아니라 대규모 화력이 필요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7명 정도 풀려났거든요. 그 비유대인 풀려난 인질들 중에 올리비에라는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코조인데 이 코조 씨가 이 인질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려나기 전에 종이 쪽지에다가 테러범들의 배치, 현재 우간다 군이 어디서 무슨 화기를 들고 어떻게 경기를 쓰고 있고 현재 인질들의 상태 이것들을 조그마한 종이에다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자기 딸 청바지 안에다가 숨겨서 딸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풀려나오니까 당연히 이 모든 첩보 사항들이 다 접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됐는데 프랑스에서도 이 첩보를 받자마자 바로 모사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엔테베 공항의 모든 전황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군은 드디어 총 5대 C-130 수송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강습 작전의 부대 편성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안개 속에 있던 그러한 모든 정보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할 만해. 이 네. 정도 정보라면은 우리가 강습작전 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내부에서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미국의 헨리 키신저 장관이 이집트와 케냐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도와줘라. 안 그럼 재미없어. 이런 식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6일차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제 엔테베 공항에 있는 테러범들하고 우간다군은 이제 군기강 이완을 넘어서서 인질들한테 관심이 없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축배를 들어라 상태네요 이제. 네, 인질들은 밖에 나가서 조깅도 하고 뭐 아유.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뭐 밖에서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군은 이디 아민이 주로 타고 다니는 관용차 기사 차량을 가져와서 그걸 까만색으로 도색하고 있었어요, 부사관들이. 그래서 이디 아민의 관용차로 위장을 하려고 한 거죠. 드디어 1976년 7월 3일 토요일 이스라엘군 장병 190명과 비전투원 20명, 의료 인력이에요. 그리고 BTR 장갑차를 포함한 작전 차량 10대를 실은 C-130 수송기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드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C-130 수송기들은 레바논과 소련 해군의 감시를 피해야 되니까 초저공으로 네게브와 시나이 반도 상공을 지나서 비행을 해가지고 오피라 공군기지에 일단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라 공군기지에서 여기서 재급유를 한번 받고 다시 이륙해서 홍해 바다 상공을 야간이거든요. 30m 초저공으로 비행을 합니다. 와 30m요? 몇천 킬로미터 이렇게 비행을 해요. 저게 그럼- 사방에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그 양쪽에서 안 걸리면 한 중앙으로 가야 되고 말씀하신 건 초저공으로 가야 되는데 저게 당시에 저런 비행을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저런 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공군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리는 말로는 거의 불가능한 비행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더더욱이 몰랐겠어요. 제가 공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주워 들은 바가 있는데 너울 높게 치면 10수미터 이상씩 너울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공 비행하다가 잘못하면 물 튀어요. 가죠. 그 정도로 지금 낮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사실 해수면 위가 기류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새들도 의외로 날기 힘들어한다는 게 수면 위의 비행이에요. 육지보다 쉬울 것 같지만
돌출부가 없는 것 같아도 기류 불안정 때문에 바다 위로 저렇게 장시간 와. 저공으로 비행한다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 저 당시 이슬람 국가들이 주로 갖고 있던 전투기들이 미국이들이었는데 네. 저렇게 지상 관제 레이더의 눈을 피한 상태에서도 전투기들이 공중 초계를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에서. 네. 그런데 이제 미국기들은 통상적으로 레이더 룩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래쪽을 살펴볼 때 기능이 위쪽도 형편없지만 아래쪽은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게 지금 가고 있는 줄. 아. 그래서 에티오피아 영공으로 진입해서 거기서부터 풀업을 합니다. 팝업을 해가지고 솟구쳐 올라서 이제 정상 궤도로 가가지고 케냐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케냐를 통과해서 이제 엔테베 공항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납치된 지 일주일 후인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막 만발의 준비가 다 돼 있고 작전도 완벽하고 이스라엘군이 엔테베 공항으로 도착하기 바로 네. 직전인데요. 이 나타냐후 중령과 그 장병들은 어떤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되나요? 20시 25분경에 드디어 이 C-131번기, 샤니 중령이 직접 지휘하는 1번기가 신터미널이 눈으로 식별되는 지점까지 비행해서 착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활주로 중간 정도 지나올 때쯤 되면은 안에 살고 있던 병력들이 비사 차량에 탑승을 해서 네. 내릴 준비를 해요. 여기. 자, 가자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비사 차량을 선두로 해서 뒤에 있는 SUV 차량들도 같이 나와서 이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누가 봐도 우간다군의 VIP 호송 행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속도로 구 터미널 쪽으로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구 관제탑이 100m쯤 남았을 시점에 네. 우간다군 초병 2명이 네. 요니 네타냐후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초병들이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님 비사 차량 흰색으로 뽑았는데 이걸 떠올린 거예요. 오빠 차 바꾼 걸 몰랐구나. 예. 그래가지고 뭐야 왜 까만색이지? 멈춰. 와 이거 무슨 영화 라고 같은 신호를 보낸 거죠. 얘기예요. 대박. 그렇게 되니까 앞에 있던 이 요니 네타냐후하고 부관이 바로 권총을 뽑아듭니다. 소음기 달린 베르타 권총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게 소음기 달아도 실제 소리 엄청 나거든요. 네. 영화처럼 피식피식 안 해요. 근데 이 소음기가 정말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 안 써봐서 모르는데 소음기 달면 더 안 맞는다면서요. 소음기하고 그걸 다 떠나서 어차피 권총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초병이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리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원래 차가 권총- 이제 빨리는 달리지 않고 있었지만 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명사수라도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권총이 반동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권총을 딱 했더니 초병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봤으면 이렇게 쏴야 되는데 뒤로 돌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초병들이. 예. 그러니까 쐈죠. 당연히 안 맞죠. 이렇게 되니까 이미 총알은 나갔고 그렇죠. 총소리도 들릴 예, 거죠. 소음기라고 다 소리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판 4판이니까 AK 소총으로 뒤따라오던 호위 병력이 갈겨버립니다. 어. 이렇게 돼서 초병은 사살했는데 이제 벌집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렇죠. 원래대로면 여기서 실패해요. 실패죠. 예. 네. 아니 차가 바뀌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로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반전이에요. 그리고 탁 소음기를 꺼냈을 때 멋지게 탁 맞춰서 조용히 끝날 줄 알았는데 못 맞춰서 AK를 난사해버리면 어떡해. 안에 지금 인질들하고 테러범들 다 있는데 이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당연히 듣죠. 도착했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난리가 났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군 교리 중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멈추면, 망설이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작전 전체가 위험해진 걸 직감한 작전팀이 그때부터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터미널 관제탑에 있던 우간다군도 뭐야 이 총소리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제탑에 가지고 있던 기관총 장전해가지고 그때부터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에서 내린 네타냐후 중령의 선도 도립 부대들이 도보로 돌격을 하다가 맨 앞에서 달리는 네타냐후 중령이 팔과 가슴에 기관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아하. 사실은 거치되어 있는 기관총이 있으면 중대급 이상도 그냥 전멸하는 거는 시간이 문제인 건데 이게 들켜버린 상황이면 이거 좀 암울하네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던 호위 병력이 소총으로 응전하는 동안
2번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2번기, 3번기에는 BTR 장갑차가 있었어요. 네. 그 장갑차 한두 대가 와가지고 이제 지원 화력을 제공을 해줘서 네. 화력 지원으로 관제탑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사이에 총성 들렸잖아요. 네. 테러범들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러겠죠. 그 중에서 윌프레드 베제가 창밖으로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두에서 뛰어가던 이스라엘군 병사 중에 아메르 오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베제의 머리를 맞춰버려요. 와, 정말 대단히 훈련이 엄청나게 잘 된 병사였네요. 네. 그래서 머리를 맞은 베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안으로 돌입해 들어갔거든요. 돌입해 들어가서 쓰러진 베제를 향해서 이제 확인 사살을 했죠. 네. 빠바바방 더 쏴가지고. 그런데 그때 자베르하고 쿨만 테러리스트들 네. 아까 그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뒤에 추가된 3명 중에 한 명이 자베르고 자베르의 테러범 이름이 이 사람이 현장 지휘관이에요. 테러범 측에. 이 자베르하고 쿨만 여자잖아요. 이 테러범 2명이 문 쪽에 웅크리고 있다가 뛰쳐 들어오는 이스라엘군 병사를 보고 그 사람을 조준하려고 AK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네. 뒤쫓아 들어오던 암논 펠레드라는 병사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둘을 사살합니다. 빠바바바방. 그리고 기둥 뒤에 테러범이 하나 더 숨어 있었는데 수류탄 던지고 소총 난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둥 뒤에 나와서 수류탄을 던지는 타이밍에 수류탄이 손을 떠났고 네.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군이 바로 응전해가지고 수십 발을 맞고 그대로 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인질들이 있는 9터미널의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신터미널 쪽은 2번기, 3번기에서 내린 BTR 장갑차와 기타 작전팀들이 신터미널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류도 가서 재급유도 시작하고 뭐 제압 작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테러범들은 거의 제압이 된 상태고 우간다군의 반격을 조심하면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네.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네요. 테러범들은 전원이 사살됐고 와. 이 작전까지 소요때까지 몇 번 안 걸렸거든요, 정말. 이 사이에 우간다군은 45명이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인질. 철수하려면 미국애를 해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우간다 전투기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투기 파괴하는 거 막 영화처럼 폭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관총으로 날려버리는. 이때당 기관총 몇 내가 발 이렇게 쏘면 했죠. 돼요. 예. 네. 날개에다가 몇 방 쏴놓으면 못 날리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캐노피 쪽에다가 쏘면은 항공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서 날개도 날개지만 그냥 뭐 한 번씩 쏘고 갈기고 지나가면 되는 거라 한 11대 정도. 근데 물론 이 미그기를 폭파하고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고 그다음 급유를 하고 시스템상으로 완벽합니다만 미그기를 폭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급유를 끝내고 인질을 싣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특수 임무 작전이잖아요. 우간다의 본대가 만약에 온다면 아무리 잘 싸우는 부대라고 해도 이건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 기적 같은 작전은 항상 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전은 되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성공한 작전은 항상 가장 큰 도우미는 적이에요. 이때 우간다 장교들이 대부분 술 마시고 놀고 있었어요.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호수에 달밤 좋아하는 거는 빅토리아에서 그게 전 세계 공통인가 봐. 아, 맞습니다. 악어들 보면서 그리고 먹다가 한 번씩 던져주면 악어들이 막 그러니까 받아먹고 그 낚시도 작전이었으면 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고무보트 타고 왔으면 고무보트 왔으면은 술 마시다가 저거 뭐야 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취중으로 뭐 이렇게 더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사령관 이하 모든 장교들이 벌속 중이었어요. 특히 장교들은 호숫가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30 항공기가 워낙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거를 기름을 다 완충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적당히 넣고 여기서 떠가지고 바로 케냐의 에마카시 공항으로 갑니다. 대기하고 있던 5호기와 합류를 해서 다시 재급유를 받고 다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루트가 보이시죠? 네네. 갈 때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초저공으로 가서 오피르 공군기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공 근처까지 갔을 때 F4 팬텀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시 오피르 공항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케냐 나이로비 거기에다가 이 재급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급유가 가능했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 케냐는 원래 영국하고 우호국이었고 아프리카 나라 중에 몇 안 되는 친서방 국가였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앞서 맨 앞에서 돌격했던 네타냐후. 네타냐후. 네. 나중에 이제 작전 끝날 때쯤 안타깝게도 전사합니다. 아. 사망하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작전 하루 전에 인질 중에 블로흐라는 부인이 계셨어요. 좀 고령의 노인이셨는데 식사하시다가 고기가 목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구출이 안 구출 작전이 안 됐어요? 네, 그 엔테베 우간다에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디아민 열받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전투기와 병사들이 죽었어요. 네. 우간다군 장교들이 저 부인을 잡아다가 정말 처참하게 사살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설탕 농장 인근에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체가 회수가 돼서 이스라엘로 옮겨져 가지고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죠. 아, 저런. 아이고, 하필이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근데 이디아민은 우주 대스타가 될 꿈에 부풀어 있다가 우주 대낙동강 우리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자국에 있던 케냐 놈들이 도와줬잖아요. 아, 케냐에서 재급이었죠. 네, 그래서 케냐계 우간다인을 245명을 살해합니다. 아우, 아유, 그러지 그게 마요. 그러니까 이 학살을 피해서 다시 3,000명의 케냐계 우간다인이 난민이 난민이 돼가지고 되겠군요. 또 피난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엔테베 공항 방어작전 사령관 자리 비웠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숙청에 또 돌입을 하게 되죠. 그거는 뭐 당연한 수준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좀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던 게 워낙 기행을 일삼았던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정말 나쁜 독재자잖아요. 이디아민은 어떻게 말로가 오게 됩니까? 케냐한테 그렇게 보복을 하니까 케냐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렇죠. 그 케냐하고 그때 전쟁 난다 막 그랬는데 막상 상대를 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케냐가 그 일종의 경제적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케냐한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끊어버리니까 갑자기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모든 국제선에 우간다 취항이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려서 모든 비행기는 재급유를 받고 떠야 되는데 석유가 케냐에서 들어왔대요. 자금 지원이라는 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공기가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부패, 권력 집단의 부패가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편을 또 쳐요. 모든 독재자는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편 내에도 반발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 분위기를 혁신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전쟁이죠. 스스로 자기가 강했다고 생각했던 아민은 78년에 탄자니아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당시 정규군 병력이 탄자니아가 5배가 넘었어요. 드디어 이디아민이 전쟁을 시작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탄자니아가 탄자니아 국방력 이런 거 하나도 모를 때니까 우린 하도 세다고 그래서 센 줄 알았지. 근데 붙더니 막 깨지는 거예요. 아, 졌어요? 이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지금 기준에서 보면 민주화가 덜 되고 부족한 나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중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비교적 탄탄한 나라가 케냐와 탄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우간다 반정부 군까지 가세하고 본인 부족밖에 없는 군대들도 배신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몰락해버립니다. 79년 4월에 우간다 수도가 함락되고 본인은 사우디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이고. 부인이 4명인가 5명 거느리고 뭐 연금 안 준다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80대까지 살다가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기 납치 테러의 일종의 교과서가 된 엔테베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엔테베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엔테베 작전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고 도중에 적성국이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군 장병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본인들의 임무를 찾아서 하면서 작전 준비 시간을 최단 기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2번째는 평상시 교육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도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군의 능력과 특수전 부대들의 대테러전 능력이 없었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의지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미국이 케냐를 압박해서 공항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모사드에게 적시적절한 첩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큰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략 전술을 짤 때는 항상 상대방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썼던 이전 전술과 이전의 물리적 능력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싸울 때는 상대방이 준비하는 능력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난번에 저 전술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난번엔 저 전술을 썼으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순전히 전술적인 의미만 볼 때 가자 진압전에 뭐 땅굴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 안 되는 적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사실 대비하는 능력이에요. 항상 대비에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자지구, 과거에 땅굴이나 시가전의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분명히 이 정도 대비는 했을 거란 예측을 했어야죠. 실제로 해보니까 그들의 숨겨둔 기술과 대비책이 다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이처럼 준비를 미리 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의 정의와 도덕성 이전에 순전히 군사적 능력에서 이스라엘의 능력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테베 작전을 통해 테러범에게는 협상이 없다. 강경 진압으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이 테러범들을 진압한다. 라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러범들이 협상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이건 결코 우리에게 좋은 미래는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꼭 테러는 막아낸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안전을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